챕터고요. 신호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신호가 뭐고, 그 다음에 신호를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라는 거게 그게 이제 20페이지고요. 신호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구분하는데 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무슨 차이냐 그거 배우고요. 그 뒤에는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걸 센서라고 그래요. 센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신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신호라고 해요. 신호라고 해요. 자연에 이제 무슨 변화들이 많이 생기겠지. 신호라고 하고 종류는 뭐 빛 자극, 소리 자극, 열 자극, 힘 자극, 압력 자극, 뭐 지진파 등등 그냥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들을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들은 대부분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거든요. 아날로그 신호는 잘 알겠지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구분은 아날로그는 신호가 불연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컸다가 작아졌다가 뭐 연속적인 값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인 신호예요. 연속적인 값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경우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거는 0과 1이라는 숫자로 불연속적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인가를 구분할 때 아날로그가 이제 연속적인 거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거의 100%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배울 때는 100%라는 걸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주에서 어떤 신호가 왔는데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있는 거 그치? 어쨌건 그리고 신호를 측정하는 게 이제 우리 정보 활용을 위해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체온을 측정하고 온도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우주에서 온 빛,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우주가 언제 이제 빅뱅 이후에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128억 년인지 138억 년인지 네,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 연구로 이제 알게 됐다는 거고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정보를 빛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 통해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중학교 때 배우지만 지진파 측정을 통해서 S파, P파를 통해 가지고 지구의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치? 뇌, 외, 멘틀, 지각 이것도 다시 이제 통합해서 다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진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각의 4개 층이 있다는 거를 특히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신호를 감지하는 거를 우리가 센서라고 한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신호의 정보에서 신호의 정의를 보시면요,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한다고 했고요. 예를 보시면은 이제 빛, 소리, 뭐 지진파 같은 파동부터 뭐 힘, 열, 압력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신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신호를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학은. 이번에 밑에 정보를 보시면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요거를 이제 밑줄 할게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지, 그치? 이게 정보가 되겠고요. 예를 보시면요, 태양이 나와 있어요. 태양의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태운단 말이야. 에너지를 내면서 이제 발생한 빛 에너지가 생기죠. 그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정보는요, 태양이 오는 빛을 측정해서 태양의 온도와 측정해서 태양의 온도가 6000켈빈이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구성 물질, 뭐 수소나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한다, 분석해서. 이건 돌고래가 나와 있는데 돌고래가 이제 초음파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신호가 되겠지. 그러면요, 돌고래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해서 먹이의 위치를 알아듣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지층이 변형되고 이제 또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파가 발생한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신호가 되겠죠. 정보는 뭐 지진파를 측정해서 진원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층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구 내부 구조를 추정하겠죠. 네, 이런 게 정보의 활용이 되겠고요. 사람의 몸에서 열이 이제 적외선 형태로 방출돼, 복사 열이 방출되면서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뭐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뭐 파란색 이렇게 보일 텐데, 그래서 정보는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로요, 적외선을 측정해서 체온이 높은 사람을 확인하겠지. 이게 언제 쓰였냐면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은 열이 올라가니까 특정 온도에서는 빨갛게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높구나 해가지고 걸러낼 수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서.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활용했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우주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이제 지구에 도달하고요.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생성 과정이라든지 우주가 확장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호는 크게 두 가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누는데 아날로그는 이제 연속적인 값을 말하는 거고요. 디지털은 숫자로 디지털 돼가지고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연속적으로 변하는가 거기다 비추해 놓고요. 디지털은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뭐 이제 크게 뭔가 값이 붙어서 이제 뭐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선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디지털은 숫자가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속도, 속력계 잘 알죠? 이제 속력이 변함에 따라서 가장 적은 속도부터 높은 속력까지 화살표가 계기판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연속적으로 가리키지 그게 갑자기 뚝 끊겨서 갑자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어떤 구간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거를 연속적인 것이라고 해. 그리고 온도계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온도가 물이 끓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끓어. 그러면 0도씨부터 1도, 2도, 뭐 심지어는 0.1도, 0.2도, 0.3도, 심지어는 0.001, 0.002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0이 50이 되고 100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온도계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요. 디지털은 말 그대로 속력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50, 70, 80, 100. 우리 눈에는 숫자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해요. 디지털 온도계도 마찬가지고 체온이 갑자기 우리가 딱 쟀을 때 디지털 접촉식 온도계를 재면요, 갑자기 유리 온도계처럼 이렇게 쭉 빨간 게 쭉 빨간 액체가 알코올 같은 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그냥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35.7도, 뭐 36. 몇 도 이런 식으로 바로 숫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정의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구분하는 장단점, 구분하는 것과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나마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좀 외워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별 붙여놓고요.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것들, 뭐 빛, 소리, 여러 가지 번개 쳤을 때, 아니면은 뭐 힘, 압력, 지진파 같은 것들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다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연속적인데 값 자체는 되게 불연속적이지, 그지? 불연속적이라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죠. 네, 그렇게 표현해야겠다. 연속적이지만 되게 불규칙한 형태를 띠게 돼요. 파장의 세기가, 그지? 반면에 밑에 있는 디지털 신호를 보면요, 어떤 일정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낮이가 딱 정해져 있지. 어쨌건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보시면 장점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겠죠. 실제와 비슷한 가장 유사한 자연적인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연스러운 표현은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래쪽에 연속적인 값이니까 미세한 분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몇몇 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온도계를 보시면 어림해서 모르겠는 거겠지만 36도와 36.1도와 36.2도 사이까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미세하게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요, 하지만 이 단점은 아날로그 신호는 정보가 굉장히 커요, 양이. 그래서 아래쪽에 저장과 전송에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다가 비추어 놓고요. 많은 용량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손상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손상이라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를 전환시킬 때 예를 들면은 소리 같은 거를 녹음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녹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지? 아니면은 소음이 들어가가지고 지지직거리면서 녹음이 안 될 때가 있어. 영상 같은 거 촬영해 보시면 아시겠지. 그리고 화면 같은 것도 찍을 때도요, 정확하게 자연계의 색깔과 영상에서의 색깔이 달라. 아무래도 자연계에서는 빛이 들어올 때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더 자연스럽고 빛의 양에 따라서 명암 조절이 확실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조금 더 부자연스럽고 빛의 양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지. 아무래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랑 더 좋은 디지털 카메라랑 더 좋은 방송국용 영상 촬영 카메라랑 찍었을 때 그 화질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단점, 장점보다는요, 아날로그 신호의 단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송되거나 저장될 때 왜곡이나 손상이 쉽다는 거랑
근데 용량이 원체 크다 보니까 디지털로 변환할 때 우리 뭐 영상 저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기가 수준이는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지? 5기가 등등등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몇백 기가, 몇십 기가 이런 식으로 영상 작업할 때 뭔가 저장하는데 많은 용량이 필요해요. 이게 아날로그 신호의 특징이다. 다시 한번 아날로그는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 왜곡이나 손상될 수 있고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디지털 신호는요 반면에 정의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0과 1 같은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고 숫자로 표시되는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스 부호 혹은 숫자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 뭐 요즘 뭐 모스 부호 쓰진 않으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숫자다. 그 중에서도 잘 알겠지만 컴퓨터는 이진법이죠. 0과 1. 그래서 0을 만약에 부정적인 값, 1을 긍정적인 값으로 한다면 그 두 개의 조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 시스템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게 양자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진화가 되는 거고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시고 어쨌건 장점은요. 뭐 아날로그 신호의 단점이 디지털 신호의 장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저장과 전송이 쉽고 빠르며 왜냐 숫자로만 구성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두 번째 저장과 전송이 쉽고 빠르고 정보를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지? 뭐 이런 건 너무 잘할 거고요, 여러분들은요.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전송할 때 좀 안정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상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 때 디지털 정보를 많이 활용하잖아. 왜냐면 안정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이 빠르니까. 알겠죠? 단점은요 정보의 손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정보가 거의 미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지만 디지털로 전하는 과정에 정보가 왜곡되거나 뭐 손상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의 단점은 정보의 손실이 있거나 왜곡이 있는 거고요.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복제나 그다음에 위조가 쉽고요. AI에 의한 여러 가지들 뭐 문제점은 많잖아, 솔직히 그지? 그런 것들 뭐 누구 얼굴에다 뭘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복제나 위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디지털 세대니까 잘 알 거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적인 정의 차이와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이다. 그리고 디지털은 불연속적이고 숫자로 표시한다. 그냥 장단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센서 볼게요. 센서는요. 센서도 제가 그냥 필기를 좀 해볼게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는 거를 이제 센서라고 해요. 저장하는 장치.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과학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리, 빗자루 이런 것들을 영상 장치로 혹은 뭐 녹음 장치로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라고 해요.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가 사용된다는 거고요. 또 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센서, 뭐 소리를 감지하는 장치가 있겠죠.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전류에 대해서, 그리고 등등등 있겠지, 그치? 그리고 질량에 대해서. 질량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체중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자연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이유는 하이탑이 너무 줄글러 돼 있어서 혼자 공부하거나 같이 공부할 때는 그냥 쭉 읽으면서 정리는 되는데 나중에 갑자기 딱 폈을 때 측정이 뭐였지, 센서가 뭐였지 할 때는요 다시 봐야 되거든요. 줄글 같은 경우, 그렇지?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옆에다가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쓰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이제 메모하셔도 돼요. 하이탑의 단점이 너무 줄글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뭐 완자라든지 오투에 비해서 양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는 오투 교재 많이 쓰고요. 참고하시라고. 고등학교 때는 완자 많이 쓰거든요. 완자가 개념이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오투는 수능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개념이 되게 적어. 그 대신에 이제 수능 문제들이 실려 있는 거고, 완자는 내신 대비용이라서 개념 정리가 잘 돼 있고 문제 수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는 좋아요. 그렇죠? 하이탑은 조금 이제 상위권용이니까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 단점.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되게 좋은데 문제가 별로 안 좋아. 자연의 변화라는 게 이제 신호였잖아요.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변환해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그게 이제 센서의 특징이 되겠어요. 제가 뭐 생물도 보고 뭐 화학도 보고 다른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하이탑은요 문제가 진짜로 개념 문제가 조금 꼬아져 있어. 그리고 조금 왜 이렇게 문제를 낼까라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개념 수준의 문제에서도.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완자나 그냥 오투나 뭐 아니면 시중에 있는 교재들 있잖아요. 천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문제가 되게 개념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고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은 하이탑 같은 경우 상위권 교재들 내용들이 고등 예를 들면 여기에 통합과학에 화학이나 생물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되게 좋아요.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학생이기 때문에 좀 하이탑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선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센서 볼게요. 아날로그 신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해가지고요 감지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고요. 자연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전기 신호가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겠고요. 예를 보시면 빛, 온도, 습도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자연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 그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2번 보시면요. 이 신호는 센서에서 직접 디지털 신호로 출력되거나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출력되는 후 반도체 회로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밑에 이제 반도체 회로가 나와 있네요. 자, 참고로 통합에서 여기 지금 어디 있더라? 이 기존 교재 1호 개정판에서는요, 이전 교재 있잖아요. 개정되기 전 거에서는 반도체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빠지고요. 조금 뭐 좀 줄어들고 반도체를 되게 많이 들었어. 아무래도 뭐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먹고 사는 그 일종의 산업의 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파트가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당연히 반도체 같은 경우 수능 같은 데 나오기 가장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셔야 돼요. 반도체가 강화됐다 이번 판은. 자 센서를 이제 종류별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신호들의 종류가 있어요. 뭐 빛 자극이냐, 소리 자극이냐, 압력 자극이냐, 온도 자극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빛 자극은요 광 센서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쓰는 마우스 있죠? 광 마우스 같은 거 있잖아. 광 마우스, 그다음에 스캐너 잘 알 거고요. 디카, 그다음에 바코너 스캐너 있지.
요즘에는 뭐 QR 코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빅작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썼던 온도계지,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죠.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 센서, 소리 센서. 소리는요 음파를 기준으로 하고요. 인간의 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각각의 센서들이 인간의 몸에서는 어떤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니 문제에 나오거든요.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면 광 센서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소리 센서 같은 경우는요 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 센서 보시면요 마이크로폰, 초음파 진단기. 마이크로폰과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소리는 아니지만 음파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진동 음파의 소리 음파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물고기 태를 찾는 초음파가 사용되겠죠.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서 가는 압력이 되겠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광 센서는 빛, 그 다음에 인간의 눈, 소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인간의 귀. 압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는 압력, 인간은 피부가 되겠지. 피부에서 5대 감각, 압각, 촉각, 통각, 냉각, 온각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압력 센서.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에 있는 터치 스크린 대표적인 거죠. 딱 눌렀을 때 전기적인 압력의 차이에서 처음에는 압력이 되겠고요. 압력이 눌러지면서 이제 전기적인 성질이 변하면서 이제 전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리스 펜 이런 것도 있고 전자저울, 대표적인 게 전자저울이겠죠. 딱 눌렀을 때 디지털로 신화가 딱 눌러지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치? 온도 센서는 말 그대로 온도를 감지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부가 되겠고요. 냉각, 온각의 같은 그런 감각을 말하겠죠. 냉점, 온점.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 그 다음에 전기 밥솥, 그 다음에 보일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자극이 되겠고요. 가스 센서는 가스 자체가 화학 물질이잖아요. 기체의 화학 물질이 되겠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되겠고, 특정 기체 물질을 감지한다. 인간으로서는 이제 코가 되겠죠. 코가 기체의 화학 물질을 감지하고, 혀 같은 경우는 액체의 화학 전달 물질을 액체의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스 센서는 인간의 코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 음주 측정기, 화재 경보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온 센서 혹은 화학 센서가 있는데 용액에 존재하는 특정 이온을 감지한다. 특정 이온 감지하시고요. 인간으로 치면은 혀가 되겠죠. 염도 측정기, 산염기 측정기 같은 게 되겠고요.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는 운동 변화 감지가 되고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운동 중학교까지는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울 거예요. 가속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우긴 했구나. 자유낙하 할 때. 근데 이제 등가속도로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활용 같은 경우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의 에어백인데 스마트폰 가만히 꺼져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켜지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가다가 어디가 딱 충돌했을 때 큰 특정 압력 이상의 충돌이 생기면은 이게 뻥 하고 터지면서 에어백이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에어백이 뒤에 가면요 이제 우리 충격량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어들 있지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이 통합과학에 다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위에 산염기, 측정기, 산염기 2권에 나오고요. 염도 같은 경우는 해수할 때 나오는 거고 등등등 있죠. 그래서 예를 보면요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요 광센서 이제 바코드 측정을 말지 여러분들 이제 뭐 결제할 때 같은 뭐 찍어서 하잖아요. 마트 같은 데 보면 많더라고요. 소리 센서가 있고요. 압력 센서, 터치 스크린 나와 있고요. 터치 스크린에서 요즘에 이제 웹툰 작가들이 하는 그 스타일러스 펜, 그지? 아니면 우리 아이패드 같은 데 이제 펜 있잖아. 그런 거에 이제 압력 센서가 되겠지. 온도 센서가 있고요. 온도계, 이제 디지털 온도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게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부엌에도 다 이제 이런 가스 센서가 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다 위에 있거든요.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떤 형태 됐는지. 저렇게 이제 화재 누설 경보기가 비슷해요. 이게 이제 화재 경보기잖아요. 이게 화재 경보기고 그냥 바이메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금속이 딱 이어져 있는 그게 있지. 그게 이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 이거는 이제 온도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온도 감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동그란 게 있어. 요거보다 좀 작은 게 가스 누출 경보기가 다 부엌에 있거든요.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온 센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본 적은 없겠지만 이제 화학 실험이라든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이런 기구를 써요. 산 연기 측정하거나 뭐 염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도 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이네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자료 분석해서 인간의 감각기관과 센서의 대응 관계인데 여기다가 별표를 쳐 놓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각각의 이제 센서와 감각기관과 인간으로서 치면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지 대응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하나씩 이제 실수해서 틀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시각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서 감각기관이 되겠고요. 빛 자극이 되겠고 광 센서가 되겠죠. 청각 같은 경우는 귀에서 소리 자극을 감지하고요. 소리 센서가 되겠죠. 촉각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겠고 압력이나 열을 감지하고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가 되겠고요. 후각은 코가 되겠고 기체화학 물질이 되겠고 가스 센서가 되겠고 미각은 혀가 되겠고 액체화학 물질이 되고 이온 센서가 되겠죠. 오케이. 자, 넘겨주시고요. 자, 디지털 정보와 이제 현대 문명이 돼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정보를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겠죠.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 특징이 손쉽게 저장하고 분석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요. 매우 빠르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죠. 그리고 처리할 수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작업이 빨라지니까. 그치? 디지털 정보는 전송하기 쉽죠.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아래쪽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송하기 쉽고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시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뭔가 편지를 보내야 돼. 일주일이 걸린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지금은 그냥 메일 한 통 쓰면은 뭐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아니잖아. 그냥 바로 날아가지.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복제와 위조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유출해 있고요. 가장 뭐 현대사회 문제점이 개인정보 유출이겠지.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가 있잖아. 잘 아시죠? 자, 다시 이제 디지털 기술의 세 가지 장단점 볼게요. 특징 앞에도 하긴 했지만 쉽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송하기 쉽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세 번째,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생긴다. 위변조의 문제도 생기고, 그죠? 디지털 정보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쓰고 있는지 볼게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말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컨텐츠들을 올려가지고 뭐 재미를 누리고 있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야스터디, 뭐 엘리하이 등등등 홈런부터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 어릴 때부터, 그지? 온라인 교육이 잘 돼 있고요. 요즘에는 뭐 관공서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청에서 하는 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강남구청 인강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인강은 EBS가 되겠죠. EBS 그다음에 사교육에서는 뭐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 있지. 어쨌건 온라인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거. 전자상거래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들은 뭐 매일 하잖아. 문화 콘텐츠도 잘 알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세대니까. 그리고 의료 장비는 기본적으로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장비들이 또 있고요.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들도 있죠. 그치?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거, 재생에너지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표시하는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적은지를 항상 기록해 디지털로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내가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그리드는 이제 망, 그물 이런 뜻이에요. 가스망, 전기망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3D 프린터도 잘 알 거고요. 디지카 같은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 영상 장치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 디지털 변환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카세트라든지 뭐 CD라든지 뭐 CD 자체도 디지털이긴 하지만 좀 후진 기술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이제 바로바로 영상 장비를 송출할 수 있죠. 드론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디지털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그 기술 드론 이런 것도 없었지만 요즘엔 드론은 그냥 바로 온라인상에서 찍어가지고 내 컴퓨터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이 되는 거잖아.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화 기술로 요즘에는 공장에서 다 활용하고 있지. 심지어는 치킨, 커피 이런 것들도 피자 이제 로봇이 하는 시대야. 그죠? 잘 알겠고 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카페 뭐 여러 가지 음식점에 갔을 때의 그 터치하는 데 뭐지? 뭐냐?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도 디지털 정보가 되죠. 그래서 뭐 다 사람이 봤던 메뉴를 사람이 봤던 거를 이제 다 디지털 정보로 받는 거죠.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페이지처럼 시바 강의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하이탈의 특징은 시바 강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등부라든지 고등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도 이제 참고로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시바 강의는 정규 과정은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그래도 좀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꼭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참고만 하셔라 그런 거 같고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29페이지까지 한번 쭉 다시 풀어볼까요? 오늘 마침 이렇게 이제 양이 좀 적어서 시간이 남았던 거고 항상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장수를 보니까 오늘 1단원이 우리가 개념만 5장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평소에는 6장에서 7장, 더 많게 8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적어서 조금 일찍 끝날 것 같긴 해요. 가라. 갈 때도 엄마나 아빠가 오니? 네. 몇 시에 오죠? 7시쯤? 그렇구나. 너무 일찍 그때는 안 되는구나.